요르단의 제라시, 고대 지명 게라사는 로마 제국의 변방 도시 중 도시 계획과 건축 유적의 보존 상태가 가장 완벽에 가깝게 남아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고고학 및 건축사적 관점에서 이 도시는 로마의 표준적인 도시 설계가 지역적 지역 및 기존의 헬레니즘 문화와 어떻게 타협하고 융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정수입니다. 기원전 63년 로마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하스몬 왕조 유대인의 짧은 게라사 통치는 종식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 도시를 디카폴리스에 편입시켰는데 이는 로마의 종주권 아래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헬레니즘 도시 연맹체였습니다. 역사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게라사는 주로 시리아인들이 거주하며 소수의 유대인 공동체가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1차 유대로마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갈등 속에서도 게라사는 유대인 주민을 살해하거나 투옥하지 않은 드문 사례로 꼽힙니다. 당시 게라사 주민들은 오히려 떠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을 국경까지 안전하게 호위하는 등 다민족 도시 특유의 관용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서기 1세기 후반부터 전성기를 맞이한 게라사는 106년 로마의 아라비아 속주에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필라델피아 암만, 페트라, 보스트라와 함께 편입된 게라사는 로마가 보장한 팍스 로마나의 치안 아래 경제적 번영과 대규모 토목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트라야누스 황제가 구축한 속주 도로망은 게라사를 무역의 요충지로 격상시켰으며 129, 1130년경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직접 방문할 정도로 도시의 위상이 높았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방문을 기념하는 건축적 증거입니다. 마침 앞에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이 보입니다. 제라시의 남쪽 관문의 우뚝 솟은 Arch of Hadrian은 로마 제국의 도시계획이 가졌던 원대한 야심과 그 이면에 숨겨진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높이 약 21m, 폭 25m에 달하는 거대한 3중 아치 구조입니다. 중앙 아치는 대형 마차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고 양옆의 작은 아치는 보행자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코린트식 기둥과 화려한 장식 패널이 특징입니다. 특히 아치 상부의 박공, 페디멘트와 정교한 조각들은 2세기 로마 건축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기둥의 베이스 기단 부분에 나뭇잎 문양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로마 개선문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지역적 양식의 결합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개선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문은 당시 제라시 성벽 라인에서 남쪽으로 약 400m가량 떨어진 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제위 백봉 17,138년 시대 제라시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경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 개선문을 새로운 도시 경계의 기점으로 삼아 도시 규모를 남쪽으로 2배 가까이 확장하려는 원대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장차 건설될 새로운 성벽의 남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황제 사후, 제국의 경제적 동력이 점차 감소하고 역병 안토니누스 역병 등이 창궐하면서 도시 확장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은 성벽과 연결되지 못한 채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고립된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낙관적인 팽창주의가 현실적 장벽에 부딪힌 물적 증거입니다. 서기 129년에서 130년 사이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제라시에 겨울 내내 머물렀습니다. 순행하는 황제로 불린 그는 제국 전역의 인프라를 점검하고 지역 민심을 살폈습니다. 그가 제라시에 장기 체류했다는 사실은 당시 이 도시가 데카폴리스 내에서 차지했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증명합니다. 황제의 체류는 막대한 자금 유입과 건설 경기 부양으로 이어졌고 제라시가 동방의 폼페이라 불릴 만큼 화려한 석조도시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개선문은 1980년대에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거친 결과입니다. 무너져 있던 수천 개의 석재 파편들을 고고학적 고증을 통해 제자리에 끼워 맞추는 에네스타일로시스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복원 상태가 매우 훌륭하여 건축학적 원형을 파악하기에 최적의 상태이지만 일부 구간에 현대적 보강재가 노출되어 있어 유적의 원형 보존과 관람 편의성 사이에 전형적인 고충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여기도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면 아크로폴리스예요. 언덕이 자리 잡힙니다. 자, 우리가 폴리스 하면은 몇 개의 폴리스가 있다. 자,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를 아크로. 예, 그리고 신전들이 많이 있는 도시를 히에라 폴리스. 예, 그리고 죽은 자가 있는 죽은 자를 위한 도시 네크로폴리스. 우측으로 보이는 건물지는 마리아노스 교회, The Church of Marianos입니다. 교회 내부에서 발견된 완벽한 상태의 비문 덕분에 이 교회가 서기 570년 마리아노스 주교의 주도하에 세워졌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이 시기는 비잔틴 제국이 유스티니아누스 1세 사후 여전히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로 제라시 역시 기독교 도시로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기존의 로마 시대 구조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히포드롬, 전차 경기장 인근, 혹은 이미 쇠퇴한 무덤군과 장인들의 작업 공간 위에 교회를 짓기 위해 지반을 다지고 구조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는 고대 도시의 기능이 변화오락 중심, 종교 중심함에 따라 기존 공간을 어떻게 재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교회의 방향이 일반적인 동서축을 따르면서도 기존 로마 도로망과의 매끄러운 연결을 고려한 설계를 보여줍니다. 요르단 제라시의 히포드롬은 고대 로마의 전차 경기장 중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난 사례로 당시 도시의 엔터테인먼트 규모와 사회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유적입니다. 하드리아누스 개선문 바로 북쪽에 위치한 히포드롬은 로마 도시 설계의 전형적인 대규모 공공 건축물입니다. 길이 약 244m, 폭 52m에 달하는 거대한 유자형 경기장입니다. 약 15,000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되었습니다. 경주로 아레나를 중심으로 양옆과 둥근 끝부분에 계단식 관람석 KBI 배치되었습니다. 선수들이 출발하던 가세레스 출발 게이트는 남쪽 끝에 위치해 있었으며 총 10개의 게이트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장 중앙에는 전차가 선회할 수 있도록 중심축 역할을 하는 스피나라는 낮은 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시대에 따라 그 기능이 급격하게 변모해 왔습니다. 2세기 전성기 주된 목적은 사드 전차, 쿼드리가 경주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로마의 국력을 과시하고 시민들을 결집하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3세기 이후의 쇠퇴, 로마 제국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전차 경기 운영비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경기장의 기능이 축소되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경기장 북쪽 끝부분은 가죽 가공업자나 도자기 직공들의 작업장으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비잔틴 및 초기 이슬람 시대 경기장으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었으며 석재들은 인근 마리아노스 교회나 다른 건축물의 자재로 재활용, 스폴리아되는 등 도시의 자원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라시 히포드롬은 지형적 고저차를 극복하기 위해 서쪽 관람석 아래에 거대한 아치형 지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토목 공학 기술이 집약된 결과이지만 동시에 대지진석이 749년 등 발생 시 구조적 취약점으로 작용하여 현재 관람석의 상당 부분이 붕괴된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과시와 실익, 15,000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은 당시 제라시의 추정 인구 약 2만 명 내외에 비해 매우 거대했습니다. 이는 도시의 실제 필요성보다는 인근 지역과의 경쟁 및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하기 위한 전시성 행정의 결과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오늘날 제라시 히포드롬은 단순한 유적을 넘어 현대적인 재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군대의 전술 시연과 전차 경주를 재현하는 공연이 정기적으로 열려 텍스트로만 접하던 고대 문화를 입체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유적 보호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상업적 공연이 고대 석조 구조물에 미치는 진동과 물리적 충격에 대해 우려 섞인 시각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라시 히포드롬은 로마가 지배하던 동방 도시의 화려했던 과거와 그 몰락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간의 층위입니다. 특히 하드리아누스 개선문과 나란히 배치된 모습은 로마 도시가 지향했던 장엄함의 미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제라시의 히포드롬과 하드리아누스 개선문 일대는 고대 도시 설계 관점에서 볼 때 외곽이자 확장 예정 지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도시에서 히포드롬이나 원형 경기장처럼 수만 명을 수용하는 대형 시설은 도시 외곽 성벽 근처에 배치됩니다. 경기날 수만 명의 관중이 한꺼번에 도심 좁은 길로 몰리면 극심한 정체와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외곽에 배치함으로써 도시 외부에서 오는 방문객들을 도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수용할 수 있게 설계한 것입니다. 240m가 넘는 거대한 평지가 도심 한복판에는 존재하기 어려웠기에 지형적으로 적합한 남쪽 평지를 선택했습니다. 2000년 전 우리나라 삼국시대 이전에 이런 도시계획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히포드롬을 지나 한참 걸어 올라가야 만나는 남문 사우스게이트는 제라시의 진짜 도시 경계였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개전문에서 남문 사이의 넓은 들판을 도시의 신시가지로 편입하려 했습니다. 즉, 지금 걸으시는 그 한참 들어가는 길이 로마 제국이 꿈꿨던 거대한 확장단지였으나 계획이 무산되면서 지금처럼 유적지 사이의 긴 공터로 남게 된 것입니다. 남문 안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오벌광장과 카르도 열주 도로 등 주요 유적이 시작됩니다.
히포드롬에서 남문까지의 거리는 약 400-1,500m에 달하며 그늘이 없는 땡볕 아래서 걷게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멀게 느껴집니다. 이 공간은 고대에는 활발한 건설 현장이었을 테지만 현재는 남문이라는 진짜 관문을 만나기 전까지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버퍼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팽창을 멈춘 지점에서 진짜 도시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제라시 역사의 한 단면인 셈입니다. 제라시의 남문, 사우스게이트는 도시의 실질적인 경계이자 로마의 상징적 질서가 시작되는 엄숙한 관문입니다. 앞서 보신 하드리아누스 개선문이 장식적 기념비였다면 남문은 도시 방어 체계의 일부로서 기능했던 진짜 성문입니다. 남문은 서기 130년경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방문 시기에 맞춰 재건되거나 대대적으로 보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의 큰 하치는 수레와 마차를 위한 길이며 양옆의 작은 하치는 보행자 전용 통로입니다. 이는 로마의 전형적인 개선문 형식을 성문에 도입한 것으로 출입 통제라는 실용적 목적과 제국의 위험 과시라는 상징적 목적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코린트식 열주와 정교한 조각들이 입혀져 있습니다. 특히 문 앞쪽의 오벌 광장과 시각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문을 통과하는 순간 장엄한 타원형 광장이 펼쳐지는 극적인 연출을 의도했습니다. 남문은 제라시를 감싸고 있는 총 길이 약 3.5km의 성벽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 주변의 성벽 두께는 상당하며 이는 제라시가 데카폴리스의 주요 도시로서 외부의 침입, 특히 동방의 유목 부족이나 정세 변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로마 도시에서 성문은 단순히 드나드는 곳이 아니라 물자에 대한 관세를 매기고 신분을 확인하는 행정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남문을 들어서서 오벌 광장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메슬름이라 불리는 전형적인 로마식 시장 건물이 위치하거나 도로변을 따라 줄지어선 작은 상점, 타버네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점들은 대개 전면이 도로를 향해 열려있는 작은 방 형태입니다. 상점 앞에는 열줄 컬러네드가 있어 보행자들이 햇빛이나 비를 피하며 쇼핑할 수 있는 아케이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많은 경우 상점 내부에는 나무로 된 복층, 메자닌이 있어 아래층은 판매 공간으로 위층은 창고나 상인의 임시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은 제라시 내부 주민들뿐만 아니라 남문을 통해 들어온 외지 상인과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상업지구였습니다. 육류, 생선, 채소 등 신선식품이 거래되는 마첼룸이 중심축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마첼룸 중앙에는 물을 공급하는 분수나 정결의식을 위한 공간이 있어 위생관리에도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공예품, 직물, 향료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성문 근처라는 특성상 외지 화폐를 로마 화폐로 바꾸는 환전소나 간단한 음료와 음식을 파는 주막, 카포네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 상점 구역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도시의 쇠퇴와 변화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4세기 이후 제국이 불안정해지고 지진이 빈번해지자 격식있던 상점 건물들은 점차 슬럼화되거나 간의 수공업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 화려한 열주도로 안쪽에 가죽을 무드질하거나 도자기를 굽던 저급한 작업장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는 도시의 미관보다는 생존이 우선시되었던 후기 로마 비잔틴 시기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곳 상점들의 벽면이나 바닥에서 발견되는 비대칭적 균열은 서기 749년 대지진 당시의 참상을 증명합니다. 지진 이후 이 상점구역은 재건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려 현대 고고학자들에게는 당시의 상업활동을 동결된 채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라시를 방문하면 이 구역은 오벌 광장의 장엄함에 가려져 자칫 지나치기 쉬운 공간이 되었습니다. 남문 안쪽의 상점터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문지방 역할을 했던 돌의 마모 상태나 마차바퀴 자국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공간이 얼마나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물적 증거입니다. 크립토포르티쿠스, 지하 회란을 지나갑니다. 로마 건축에서 크립토포르티쿠스는 지면 아래나 건물 기단부에 설치된 반지하 통로를 의미합니다. 이 터널들은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피하는 시원한 보행로 역할을 하기도 했고 상점 구역과 연결되어 물건을 보관하는 저온 창고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다가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오벌 광장의 열주가 펼쳐지는 연출은 방문객에게 시각적 압도감을 주기 위한 고도의 설계였습니다. 오벌 광장, 오벌 플라자는 로마 도시 계획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설계로 평가받는 공간입니다. 전형적인 로마의 포럼이 직사각형 형태를 띠는 것과 달리 이곳은 거대한 타원형으로 조성되어 제라시만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합니다. 남북 약 90m, 동서 약 80m의 거대한 타원형 공간입니다.
10주 카워네잇 광장을 감싸고 있는 56개의 이오니아식 기둥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광장의 경계를 확립하고 시각적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바닥 설계. 광장 중앙으로 갈수록 미세하게 높아지는 설계를 통해 빗물이 자연스럽게 외곽의 하수도로 흘러나가게 했습니다. 중앙에는 희생 제물을 바치던 제단이나 기념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광장이 타원형인 이유는 단순히 미적 취향 때문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과 새로운 도시 계획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광장 북쪽으로 뻗은 주도로인 칼도의 직선 축선과 남서쪽 언덕 위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제우스 신전의 축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직사각형 광장을 만들었다면 두 축선 중 하나는 뒤틀려 보여 시각적 불쾌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로마 건축가들은 타원형이라는 유연한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서로 다른 각도로 진입하는 도로와 신전의 시선을 매끄럽게 흡수했습니다. 이는 고대 건축가들이 지형적 한계와 기존의 역사적 층위를 어떻게 존중하며 공학적으로 타협했는지를 보여주는 정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의 문화, 로마인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 시대가 끝나고 로마인 세상이 되는데, 로마인들은 늘 문화적인 컴플렉스, 누구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인들 중에서도 귀족,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교사를 누구를 바로 그리스인들을 채우고, 로마 시대에는 공교육이 없어요.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웅이라든가 특별한 이제 천재들은 누가 각 집안에서 이제 이 선생을 고용을 해서 천재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시대에는 자 이제 그리스풍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리스풍의 헤어스타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는데, 그래야만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흰 지식인. 그리고 이제 또 지식인으로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을 둘러 모아가지고 그리스 신화는 조금 얘기를 할 줄 알아야 어디 가서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이 그리스를 정복을 했지만 문화적인 열등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화 되는 것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이제 시대의 흐름이 있었다. 오벌 광장은 도시의 모든 에너지가 모이고 흩어지는 심장과 같았습니다. 남문과 상점구역을 통해 들어온 외지인이 도시의 본 모습, 카르도를 마주하기 전 거치는 전실 역할을 했습니다. 광장 서쪽의 거대한 계단은 제우스 신전으로 이어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이곳에서 대규모 행렬이 이루어졌으며, 타원형의 구조는 수천 명의 군중이 신전을 향해 모여드는 시각적 집중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곳은 시민들의 집회, 공공공지, 그리고 시장의 연장선으로서 기능하며 제라시의 공공성을 상징했습니다. 저기가 이제 중앙이 되겠고, 아마 또 저기에 또 분수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이제 추정이 되는데, 자, 이 광장은 서기 2세기 초에 완공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데카폴리스 지역의 로마식 삶의 방식을 이식하려 노력했습니다. 오벌 광장의 장엄함은 피정복민들에게 로마 문명의 압도적인 우월성을 시각적으로 주입하는 정치적 건축의 성격이 강합니다. 749년 대지진 당시 기둥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으나 다행히 석재들이 광장 바닥에 그대로 보존되어 현대의 고고학자들이 비교적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은 20세기 중반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거친 결과입니다. 오벌 광장의 한복판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시면 왜 이곳이 동반의 로마 도시 중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불리는지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질녘 열주 사이로 비치는 그림자는 고대 도시가 의도했던 공간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서 저 기둥이 있는 데가 제우스의 신전. 그리고 저쪽 기둥 멀리 있는 게 이제 이 도시의 보호신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자, 그러다 보니까 몇 개의 기둥? 1000개의 기둥의 도시. 그렇게 불려집니다. 요르단 제라시에는 2개의 거대한 극장이 있는데, 그중 북극장, 노스 티에터는 남극장과는 또 다른 독특한 역사적 배경과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도시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1064년 65년경에 처음 지어졌으며 이후 235년경에 현재의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남극장에 비해 규모가 작아 약 1600명에서 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지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데온 형태입니다. 소규모 음악 공연이나 신앙송,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의회, 블루테리언의 회의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좌석 곳곳에서 고대 그리스어 알파벳과 이름들이 새겨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이 글자들은 당시 제라시의 의회 의원들이나 유력 가문들의 지정석을 나타냅니다. 이는 북극장이 대중적인 오락공간이라기보다는 특정 계층과 엘리트들이 모여 도시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던 권위적인 공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좌석에 이름을 새긴 행위는 문명사회에서 지위를 영구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극장과의 차이, 음향 설계 규모가 작고 지중해식 태안을 피하기 위한 설계가 도입되어 육성이 매우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의회 토론 시 발언자의 목소리가 모든 의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했던 기능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위치 선정. 북극장은 도시의 주간선 도로인 칼도와 아르테미스 신전 근처에 위치합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와 행정적 결정이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세태와 변화. 5세기 이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교도적 성격이 강한 연극이나 고전 음악 공연은 쇠퇴했습니다. 이때 북극장은 건축 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채석장으로 활용되거나 일부 공간이 주거지로 변형되는 등 도시의 쇠퇴상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채방 49년 대지진 당시 북극장 역시 큰 피해를 입었으나 1980년대 요르단 정부와 국제고고학팀의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통해 현재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북극장의 상단 좌석에 앉아 무대를 내려다보시면 이곳에서 도시의 세금을 결정하고 법률을 논의하던 고대 제라시 지도자들의 시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남극장이 대중의 열기로 가득 찬 광장이었다면 이곳 북극장은 냉철한 이성이 지배하던 통치체제의 심장부였던 셈입니다. 여보, 사진 찍라고. 여기 어디 갔어? 우리가 들어온 문이 남쪽문이고 북쪽문은 우리 정면 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연결된 도로를 가리켜 뭐라 그런다? 빠르도. 자, 빠르도. 하르도의 바닥도를 자세히 보시면 도로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지 않고 대각선 사선으로 어긋나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비가 오거나 습기가 찰 때 평평한 돌은 매우 미끄럽습니다. 돌을 사선으로 배치하면 마차바퀴나 사람의 발이 돌의 모서리 부분과 더 자주 마찰하게 되어 미끄러짐을 물리적으로 억제합니다. 마차바퀴의 보호돌을 직선으로 배치할 경우 마차바퀴가 돌 사이의 틈에 끼어 파손될 위험이 큽니다. 사선 배치는 바퀴가 여러 개의 돌을 동시에 딛고 지나가게 하여 하중을 분산시키고 부드러운 주행을 돕습니다. 인도. 이런 마차가 지나가는 차도. 차도 인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요 밑에 비어 있는 공간, 밑으로 물이 지나가는 물길까지 수국까지. 이게 바퀴잖아. 그게 남아있어? 달아갖고 홈페 가면 이게 다 남아있어. 여기도 마찰자국 여기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양쪽으로 교행할 수 있는 거. 계속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이건 1차선 도로네.
교차할 수 있는 거야. 2차선이라고. 양쪽 하나, 이걸 하나 1차선이라고 하나씩. 1차선이라고. 1차선이라고 그러지. 양쪽으로 하나. 그렇지. 교행하니까. 이런 게 2000년 전에 이미 다시 파인 거야. 로마의 주간선 도로인 칼도 막시무스를 건설하는 과정은 단순한 길 닦기가 아닌 당대 최고의 터목공학과 도시 계획이 집약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었습니다. 1. 설계 및 축선 설정. 로마의 활용도로 건설의 첫 단계는 완벽한 직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측량, 그로마라는 측량 도구를 사용하여 남북축 칼도과 동서축 데쿠마누스의 직각 교차점을 설정합니다. 축선 정렬 제라시의 경우 기존 헬레니즘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오벌 광장에서 북문까지 이어지는 최적의 직선 경로를 산출했습니다. 2. 다층 구조의 기초공사, 스트래툼. 로마 도로는 영원한 도로라 불릴 만큼 견고한 하부 구조를 가집니다. 보통 4단계의 층을 쌓습니다. 스타투멘. 바닥을 깊게 파는 뒤 주먹만한 크기의 거친 돌을 깔아 지반을 다집니다. 루두스. 그 위에 깨진 돌과 파편들을 석회와 섞어 두껍게 층을 만듭니다. 누클레우스. 더 고운 자갈과 모래, 석회 반죽을 섞어 완충지대를 형성합니다. 수마크루스타. 우리가 보는 표면으로 거대한 다각형이나 사각형의 암석주로 현무암이나 석회암을 빈틈없이 맞물려 깝니다. 3. 고도화된 배수 인프라 구축제라. 카르도의 핵심은 도로 표면 아래에 숨겨진 하수도 시스템입니다. 하부 하수도, 클로에카. 도로를 깔기 전 중앙 하부에 거대한 석조 터널형 배수관을 먼저 구축합니다. 타베토 설계. 도로 중앙을 양옆보다 약간 높게 만드는 캠벌 공법을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빗물이 도로 양쪽 끝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유도합니다. 배수구 연결도로 가장자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빗물이 하부 하수도로 즉시 빠지도록 설계했습니다. 4. 열주와 아케이드의 결합도로 자체가 완성되면 시각적 기능적 정점인 열주 컬러네이드를 세웁니다. 기둥 배치. 도로 양옆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대한 석조 기둥을 세웁니다. 제라시에서는 초기 이오니아 양식에서 후기 코린투 양식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보행자 공간, 포티코. 기둥 뒤편으로는 지붕이 있는 회랑을 만들어 보행자들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상점 결합. 헤란 안쪽으로는 타베르네, 타버네라 불리는 상점들이 들어서며 상업적 활기를 더했습니다. 5. 공학적 디테일 마찰력 설계. 미끄럼 방지를 위해 돌들을 사선으로 배치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칠게 마감하여 마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확장성과 유지보수. 로마인들은 도로를 만들 때 유지보수의 용이성도 고려했습니다. 특정 구간의 돌이 마모되면 해당 부분만 교체할 수 있는 규격화된 석재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가 말씀드렸죠. 다리우스 1세. 예, 바로 수사에서 바로 이제 살해돼 있어요. 2,700점. 근데 로마인들은 약간의 도로만 이제 보완을 했을 뿐, 그 다리우스 왕이 만든 왕의 벽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인들이 통해서 만들었던 도로는 더 뛰어나. 그런 이제 구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 상점들은 이 도로를 따라 줄지어 배치되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며 쇼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건축구조 안내판 중앙의 도면을 보면 상점들이 도로를 향해 열려있는 작은 방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점 앞에는 열주가 있어 보행자들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아케이드 회랑가 형성되었습니다. 2. 상업활동과 유물, 다양한 산인과 장인. 이곳에는 산인, 예술가, 장인들이 모여 다양한 물건을 팔았습니다. 발견된 유물 상점 문턱 부분에서는 손님들이나 상인들에 의해 마모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안내판 우상단 사진에서 보이듯 새와 꽃무늬가 그려진 정교한 비잔틴 양식의 도자기 파편들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는 7.8세기경 이곳의 예술적 수준과 일상 소비 문화를 보여줍니다. 아랍어 비문이 새겨진 대리석판 등도 발견되어 이슬람 초기까지도 이곳이 활발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합니다. 3. 도시관리의 쇠퇴와 변화무단 증축과 슬럼화. 서기 6세기 이후로 접어들면서 엄격했던 로마식 도시 행정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공간의 잠식. 원래 보행자를 위한 공공보도였던 아케이드 공간을 산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상점을 확장하거나 작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결과 이로 인해 질서 정연했던 로마의 열주도로는 점차 좁아지고 복잡해졌습니다.
이는 미관과 공공성보다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존과 편의가 우선시되었던 도시의 변모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남부 테트라파일론 구역입니다. 이곳은 제라시의 중심 동맥인 카르도 막시머스와 동서축인 남부 데쿠마누스가 수직으로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1. 남부 테트라파일론의 구조 형태적 특징. 테트라필론은 그리스어로 4개의 문을 뜻합니다. 교차로의 네모투니에 각각 4개의 기둥이 세워진 정방형 기단이 배치되어 시각적으로 장엄한 원형 광장 형태를 이룹니다. 건축적 목적, 단순한 통로를 넘어 도시의 주요 교차로임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이정표였습니다. 상단에는 돔 형태의 지붕이나 조각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행인들에게 방향 감각을 제공했습니다. 이 식자로를 기점으로 북쪽으로 계속 나아가면 제라시의 종교적 중심인 아르테미스 신전과 니파움 공공분수이 나타납니다. 이 지점은 도시의 입구 상업지구가 끝나고 장엄한 공공건축지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라시의 카데드랄, The Cathedral은 도시의 종교적 중심지가 이교도 신전에서 기독교 성소로 급격히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적입니다. 서기 4세기 후반에 건립된 이 건축물은 제라시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비잔틴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본래 기원전 2세기에 세워진 그리스의 와인신 디오니스스 신전터 위에 건립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이후 기존 신전의 석재를 재활용, 스폴리아하여 교회를 짓는 방식은 새로운 종교적 질서의 승리를 시각적으로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카르도 도로변에서 화려한 계단을 통해 진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주도로와 종교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로마 비잔틴 도시 설계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카데드랄 뒤편에는 성 테오도르 교회가 인접해 있어 이 일대가 도시의 거대한 기독교 복합단지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조사에 따르면 교회 마당 에이트리움에는 작은 샘터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매년 디오니소스 축제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화 이후 이 전설은 예수의 카나의 혼인잔치 기적으로 치환되어 신자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임페엄은 현대백화점의 화려한 실내 분수나 로마의 트레비 분수처럼 방문객의 시선을 압도하기 위해 설계된 도시의 화려한 얼굴이었습니다. 니파움 역시 제라시의 가장 번화한 거리인 카르도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로마 문명의 풍요로움을 시각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서기 191년에 건립된 이 분수는 2층 구조의 정교한 파사드 정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둥근 지붕이 있었고 기둥 사이사이에는 신들의 조각상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가 교황의 권위와 수자원 관리 능력을 과시하듯 제라시의 니파움은 팍스 로마나의 번영을 상징했습니다. 단순히 예쁜 장식이 아니라 인근의 수로를 통해 끌어온 물을 도시 곳곳으로 배분하기 전 모아두는 실질적인 수자원 허브였습니다. 벽면 하부의 사자 머리 조각입을 통해 물이 쏟아져 나와 아래에 대형 수조로 모였습니다. 시민들은 여기서 물을 길어가거나 더위를 식혔습니다. 니파움 바로 옆에 카데드랄이 배치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는 물의 요정, 님프를 위한 공간이었으나 이후 기독교 시대로 넘어가며 이 물은 정화와 세례의 의미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카르도 일상상업, 니파움, 공공정화, 카데드랄, 종교 영성로 이어지는 동선은 로마가 설계한 완벽한 도시 경험의 시퀀스입니다. 프로플레이엄 주변으로 길게 이어진 작은 공간들은 고대 로마 도시의 경제적 혈관인 페버네의 상점 구역입니다. 이 반복적인 공간 구조는 단순한 복도가 아니라 고도의 상업적 질서가 반영된 로마식 쇼핑몰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 각 상점은 도로를 향해 전면이 완전히 열려있는 작은 방 형태입니다. 이는 행인들이 이동하며 자연스럽게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한 설계입니다. 복층 설계, 메자닌. 많은 상점이 나무로 된 복층 구조를 가졌습니다. 아래층은 물건을 파는 매장으로 위치는 창고나 상인의 임시 숙소로 활용된 효율적인 공간 구성입니다. 아케이드. 회랑 상점 앞에는 지붕이 있는 열주도로가 형성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뜨거운 태양이나 비를 피해 쾌적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프로필라이움 인근 배치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향하는 입구 주변에 상점이 밀집한 것은 전략적 선택입니다. 신전을 찾는 참배객과 관광객은 도시에서 가장 큰 잠재 고객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취급 품목. 이곳에서는 신전 봉헌용 공예품뿐만 아니라 직물, 향료, 그리고 외지인을 위한 환전 및 음식 서비스 주막, 카우포네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프로필라이움 of 아르테미스는 제라시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를 모신 신전으로 올라가는 정문입니다. 타르도 도로변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계단과 4개의 거대한 코린트식 기둥이 특징입니다. 도로에서 계단을 올라가 프로필라이움을 통과하고 다시 긴 복도와 계단을 거쳐 가장 높은 곳에 아르테미스 신전에 도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방문객이 신에게 다가갈수록 심리적으로 압도되도록 의도한 공간적 서사의 정점입니다. 2세기 전성기 제라시의 불을 상징하듯 기둥머리의 아칸소스 입장식이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5세기 이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아르테미스 신전의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이때 화려했던 프로필라이움 주변에는 기독교 관련 시설이나 주거지가 들어서며 본래의 기념비적 성격이 희석되기도 했습니다. 749년 대지진 당시 거대한 기둥들이 무너져 내렸으나 20세기 복원 사업을 통해 현재의 위용을 되찾았습니다. 성문교회 Church of the Propylaea 앞에 왔습니다.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이 교회는 서기 565년 경비잔틴 시대 후기에 세워졌습니다. 원래 이곳은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향하는 거대한 길의 입구 구조물 프로플레아에 있던 곳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이르러 이교도 신전의 권위가 상실되자 기존의 웅장한 입구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하여 교회로 개조했기 때문에 성문 프로플레아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형적인 삼랑식 바실리카 양식을 띠고 있으나 기존 로마 시대의 정교한 열조와 벽체를 벽면의 일부로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카르도 막시무스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 당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종교시설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로마의 과거를 딛고 일어선 비잔틴 시대 제라시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맞은편의 니파움이 로마의 불을 상징한다면 이 성문교회는 변화된 시대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기존 로마 시대 입구 구조물을 그대로 활용해 지어졌듯이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로마 시대의 정교한 조각이 새겨진 석재들이 비잔틴 교회나 후기 주거지의 벽면에 거꾸로 박혀 있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인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문명이 들어설 때 과거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인 동시에 과거의 권위를 딛고 일어선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적 증거입니다. 서측 목욕탕, 웨스트 바스 구역입니다. 이 시설은 고대 로마인들에게 위생 공간을 넘어 사교와 휴식, 그리고 도시의 선진적 인프라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고대 로마 도시에서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니라 정치를 논하고 정보를 교환하던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서기 5세기 이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공공 목욕 문화는 이교도적 향락으로 간주되어 점차 쇠퇴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목욕탕 시설이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었습니다. 제라시의 다른 대형 건축물들과 마찬가지로 목욕탕에 잘 다듬어진 석재들은 후기 비잔틴 시대의 교회나 주거지를 짓기 위한 자원 저장고 스폴리아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서기 749년 대지진은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육중한 벽체와 잔해들은 당시에 참혹했던 파괴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물적 증거입니다. 오른편으로 보이는 공간은 아고라와 시민행정복합단지 The Agora and the Civic Building입니다. 제라시의 경제와 정치가 하나로 결합되었던 도시의 중추적인 공간입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의 전형적인 시장인 아고라와 도시의 행정사무를 보던 시민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제라시의 북극장 노르 티에르는 남극장과는 대조적으로 도시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서기 160타 1065년경에 처음 축조되었으며 도시의 성장에 따라 235년경 현재의 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약 1600명에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대중적인 남극장에 비해 작고 집중도 높은 공간입니다. 원래 지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오디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음악 공연이나 시낭송뿐만 아니라 도시의회 블루테리언의 회의장으로 최적화된 설계입니다. 북극장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가치는 좌석 곳곳에 새겨진 고대 그리스어 알파벳과 이름에 있습니다. 이 표식들은 당시 제라시 의회 의원들이나 유력 가문들의 지정석을 나타냅니다. 이는 이곳이 일반 대중을 위한 오락 공간이라기보다 특정 엘리트 계층이 모여 도시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던 권위적인 정치 공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좌석에 이름을 새기는 행위는 문명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입니다. 공학적 설계와 입지 전략, 음향 설계, 규모를 줄이고 소리를 모으는 설계를 통해
육성이 매우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회 토론 시 발언자의 목소리가 모든 의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야 했던 기능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입지의 상징성 북극장은 도시의 동맥인 카르도와 수호신을 모신 아르테미스 신전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와 행정적 결정이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세태와 복원 기독교화에 따른 변화. 5세기 이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교도적 성격의 연극이나 음악 공연이 쇠퇴했습니다. 이 시기 북극장은 건축자재를 조달하는 채석장으로 쓰이거나 일부가 주거지로 변형되는 등 도시의 쇠퇴상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지진과 현대의 복원. 749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으나 1980년대 요르단 정부와 국제고고학팀의 대대적인 복원 사업을 통해 현재의 질서 정연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북극장의 상단 좌석에 앉아 무대를 내려다보면 이곳에서 도시의 세금을 결정하고 법률을 논의하던 고대 제라시 지도자들의 시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극장이 대중의 열기로 가득 찬 광장이었다면 북극장은 냉철한 이성이 지배하던 통치체제의 심장부였던 셈입니다. 안내판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일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안내판은 오스만 시대의 건물석이 1910년경과 당시 제라시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19세기 초 이곳을 방문한 초기 여행가들은 제라시를 완전히 버려진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베두인들의 습격이 빈번하여 방문하기에 매우 위험한 곳으로 인식되었습니다. 1875년부터 오스만 제국의 정책에 따라 코카서스 지역에서 온 설카시언스와 체첸신들이 제라시를 포함한 요르단 지역 암만, 살트 등으로 이주해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계곡 와디의 동쪽 기슭에 정착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현대 제라시 도시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착민들은 집을 짓기 위해 고대 로마 유적지의 석재들을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당시 서쪽 기슭의 고대 유적들은 건축자재 공급원, 쿼리 정도로 여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하드리아누스 개선문, 제우스 신전, 카테드랄 등의 석재가 일부 해체되어 재활용되었습니다. 오스만 당국은 새로 유입된 정착민들을 보호하고 감시하기 위해 작은 수비대, 게얼슨을 설치했습니다. 1910년경 아르테미스 신전의 프로필레아 한쪽에 군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앞에 보이는 신전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이 도시의 수호신을 모신 가장 신성한 장소이자 로마의 건축 미학과 종교적 권위가 정점에 달했던 공간입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가 아니라 도로에서부터 신전 본당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공간적 서사를 완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신전의 핵심은 방문객이 카르도에서부터 신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도감에 있습니다. 카르도 도로변의 프로필라이움을 거쳐 거대한 계단을 오르고 다시 긴 복도를 지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신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2세기 제라시의 전성기부를 상징합니다. 특히 기둥머리에 새겨진 아칸서스 입장식은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당시 석공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아르테미스는 제라시의 수호신이었기에 이 신전은 도시 어디에서든 보일 수 있도록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전이 북극장과 지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행정적 의사결정이 긴밀히 연결되어 통치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의미하는 배치입니다. 로마 당국은 아르테미스라는 종교적 상징을 통해 도시의 질서를 유지하고 피정복민들에게 제국의 우월성을 시각적으로 주입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 신전을 활용했습니다. 5세기 이후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신전의 위상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화려했던 신전 주변에는 기독교 관련 시설이나 일반 주거지가 들어섰으며 신전의 가치 또한 희석되었습니다. 신전에 잘 다듬어진 석재들은 후기 비잔틴 시대의 인근 성문교회나 다른 건축물들을 짓기 위한 자재 저장고로 사용되었습니다. 서기 749년 대지진으로 거대한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파괴를 겪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은 20세기 복원 사업을 통해 되찾은 위용입니다. 이 안내판은 수력 석재 절단기, The Hydraulic Stone Saw Machine, 서기 550년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물레방아처럼 생긴 건조물인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것 중 석재를 자르는 데 사용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계장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의 하부 지하 공간에서 발견되었으며 550년경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앞으로 보이네요.
물레방아의 회전 운동을 톱의 수평 왕복 운동으로 변환하기 위해 크랭크와 커넥팅 로드, 크랭크샤프트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기계공학 역사상 매우 중요한 진보입니다. 석재를 자르는 과정. 2개의 수로를 통해 물을 끌어옵니다. 물을 모아 수직 수로를 통해 약 4m 아래의 물레방아로 떨어뜨립니다. 쏟아지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리면 연결된 크랭크축이 회전 운동을 앞뒤 왕복 운동으로 바꿉니다. 이 동력이 2개의 철제 톱날에 전달되어 거대한 석조 블록을 정교하게 절단합니다. 이후의 전유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 유적은 고대인들이 이미 자연의 힘수력을 기계적 동력으로 전환하여 대규모 건축 사업에 활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에 대한 안내판의 내용을 번역해드릴게요. 신전의 본격적인 건설은 서기 2세기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총 32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우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12개만 세워진 채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지하 공룡 시스템, Underground Vaults. 신전은 광범위한 지하 공룡 시스템 위에 세워졌으나 그 정확한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디톤. 신전 뒤쪽에는 아디톤이라 불리는 내성소가 있어 로마 사제만이 출입할 수 있었으며 신의 조각상을 모시는 감실, 니치이 있었습니다. 옥상 제단 내부 계단 중 하나가 지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신전 옥상에도 제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르테미스 신전의 본당 첼라 구역은 제라시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하여 도시 전체를 압도하는 시각적 권위를 자랑합니다. 이곳에 올라가면 로마 전성기의 정교한 건축 기술과 이후 문명이 교체되며 남긴 흔적들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본당 첼라의 구조와 내성 소육중한 기단 포디엄 본당은 매우 높고 견고한 기단 위에 세워져 지면으로부터 분리된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아디톤 본당 내부 뒤쪽에는 로마 사제들만 출입이 허용되었던 아디톤이라는 내성소가 존재합니다. 감실 니체의 내성소 내부에는 신의 조각상을 모셨던 감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지하 공룡 본당 하부에는 광범위한 지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방금 보셨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력 석재 절단기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본당 앞에 서 있는 기둥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현상은 제라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광경 중 하나입니다. 근처에서 기념품을 파시는 아저씨가 기둥 틈에 숟가락이나 손가락을 넣어 진동을 확인시켜주기도 하는 이 현상은 로마 공학의 정교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속삭이는 기둥의 원리, 유연한 내진 설계이, 거대한 기둥들은 별도의 접착제나 모르타르 없이 순전히 거대한 석재 블록들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구조입니다. 기둥 내부의 중심축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미세한 유격을 가지고 있어 강한 바람이나 외부 충격이 가해질 때 에너지를 흡수하며 흔들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서기 749년 발생한 대지진과 같은 강력한 진동 속에서도 기둥이 부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로 평가받습니다. 본당 앞에는 2세기 제라시의 부를 상징하는 거대한 코린트식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기둥머리 주도에는 아칸서스 입 모양이 매우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어 당시 석공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본당을 감싸는 총 32개의 기둥이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12개만 세워진 채 공사가 중단된 미완의 상태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신전 앞의 원형 구조물은 성 요한 침례교회 Church of Saint John the Baptist 유적의 일부입니다. 둥근 석조 벽체는 교회의 핵심인 앱스, 제단이 놓이는 반원형 공간 부분입니다. 서기 531년경 데거스테우스 주교의 주도로 완공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인근의 성조지 교회, 성 코스마스와 다미아누스 교회와 함께 하나의 거대한 기독교 복합단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벽면과 기둥들을 보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가져온 로마 시대의 석재들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교도 신전 바로 앞에 교회를 세운 것은 과거의 권위를 딛고 기독교적 질서를 확립하려는 비잔틴 시대의 전형적인 공간 전략입니다. 여기가 뭐 이렇게 주변이 탁 트여 있어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신전의 서쪽에 붙어있는 성 테오도르 교회 Church of Saint Theodore 유적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테오도르 교회는 서기 494천 396년경 비잔틴 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강력하던 시기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인근의 로마 시대 히포드롬이나 기존 구조물들에서 가져온 석재들을 재활용하여 집안에 다지고 건설되었습니다. 카테드랄과 성 테오도르 교회 사이에 위치한
플라쿠스 목욕탕, The Baths of Placusi 여기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 454, 455년경 플라쿠스 주교의 주도로 세워졌습니다. 이 목욕탕을 짓기 위해 제우스 신전 구역을 해체하여 가져온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석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화려한 코린트식 기둥머리와 조각 패널들이 이 목욕탕의 건축자재로 전용되었습니다. 북극장 서북쪽 언덕에 밀집해 있는 비잔틴 시대의 교회 복합단지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40초 정도 걸립니다. 제라시 북서부 교회 복합단지라는 곳인데 서기 529년에서 533년 사이, 즉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1세 시대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성 조지 교회, 성 요한 침례 교회, 성 코스마스와 다미아누스 교회가 붙어 있습니다. 성 코스마스와 다미아누스 교회, Church of 이거 SS 깡패야. Cosmas and Damianus.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의사 출신 성인들을 모신 곳입니다. 제라시에서 가장 보존 상태가 좋은 모자이크 중 하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기부자들의 초상과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 비문 등이 매우 선명하게 남아있어 우와. 비잔틴 시대의 예술 수준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모자이크. 와, 여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네. 모자이크가 진짜 많다. 가서 쇼핑할 거야, 여보? 선생님 향수 같이 맡아보고 사게? 그래? 천천히 보고 내려가도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아. 여기 내려가서 찍겠어? 가자? 아니, 근데 모자이크 너무 멋진데? 근데 잠깐만. 계속 비슷한데 봐도 멋져? 아니, 이게 잘 남았잖아. 너무 잘 남았잖아, 모자이크가. 보통 잘 남은 게 아니라 완전 잘 남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냥 찍어도 돼. 그냥 한번 알려주고 싶었어. 응, 그래. 큰 일은 없다. 여기 잘 내려갈 수 있어? 저기 길 있네. 나이가 깡패야. 성 요한 침례교회로 들어가서 성 조지 교회로 나오겠습니다. 성 요한 침례교회, Church of Saint John the Baptist. 단지의 중앙에 위치하며 독특하게 원형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귀퉁이의 아치가 중앙에 돔을 받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도의 건축 기술이 반영된 곳입니다. 바닥에는 당시의 도시 풍경이나 동식물을 세밀하게 묘사한 모자이크가 남아 있습니다. 성조지교회 Church of St. George 세 교회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을 따릅니다. 서기 749년 대지진 이후에도 일부 벽체가 남아있으며 과거에는 화려한 모자이크 바닥이 깔려 있었습니다. 8세기 이슬람 시대까지도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계속 사용된 흔적이 발견됩니다. 다음으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교회 The Church of Saints Peter and Paul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교회는 서기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서기 601년경 아나스타시우스 주교 시대에 건립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제라시의 비잔틴 시대가 저물어가고 초기 이슬람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에 세워졌습니다. 안내판에 따르면 서기 749년 대지진 당시 이 건물군은 버려져 있거나 혹은 임시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은 이 교회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폐허의 모습입니다.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사우스 데큐마누스로 내려가는 길은 고대 제라시의 종교적 고지대에서 도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경제적 요충지로 하강하는 경로입니다. 이 길은 제라시의 주간선 도로인 카르도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동서 방향의 간선도로입니다. 도시 동쪽의 거주구역과 서쪽의 공공건축구역을 연결하며 카르도와 만나는 지점에는 교차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길 왼쪽의 유적은 The Umayyad Houses라는 곳입니다. 서기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초반 우마야드 왕조에 조성되었습니다.
이슬람 세력이 제라시를 장악한 후 기존 비잔틴 시대의 대규모 교회 단지와 로마식 도로 주변에 새로운 주거 양식을 덧입힌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식 석재들을 그대로 가져와 칸마디 벽을 세우거나 방을 나누는 데 사용하는 스폴리아 현상이 이곳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질서 정연한 로마식 격자 설계와 달리 우마야드 하우스는 거주자의 필요에 따라 방이 추가되거나 통로가 좁아지는 등 훨씬 복잡하고 유기적인 형태를 띱니다. 이슬람 주거 문화의 특징인 중앙마당, 커티어드 중심으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시선을 차단하면서도 내부 채광과 환기를 해결하려는 생활 지혜가 담긴 구조입니다. 이게 포인트야. 포인트. 길 오른쪽의 우마야드 아바스 모스크는 서기 8세기 초 우마야드 왕조 시대에 처음 건립되었으며 이후 아바스 왕조 시대까지 사용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상업과 물류의 핵심이었던 남부 테트라필론과 마첼룸 바로 옆에 세워졌습니다. 이는 새로운 지배 세력인 이슬람교가 도시의 가장 활발한 경제구역을 종교적 중심지로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모스크의 벽체와 기둥을 자세히 보면 인근의 로마 시대 상점이나 공공건축물에서 가져온 석재들이 그대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 시장 건물인 마첼룸의 일부를 허물거나 개조하여 모스크의 부지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유적지 내에서 발견되는 아랍어 비문이 새겨진 대리석판 등은 이슬람 초기까지도 이곳이 활발한 종교적, 사회적 공간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남쪽 베쿠마누스, The South Decumanus입니다. 베쿠마누스는 고대 로마 도시의 주요 도로 체계 중 하나로 이 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으며 남북을 잇는 중심 도로인 카르도와 직각으로 교차합니다. 이 도로 아래에서 서기 165년 이전에는 파괴되지 않았던 가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거리의 도시 계획은 2세기 후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리 근처의 기둥 중 하나에서 발견된 비문에 따르면 거리의 포장용 판석은 3세기가 되어서야 깔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우마이야 아바스 시대의 모스크의 안내판입니다. 아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걸어오면서 보여드렸고 지금은 우회전해서 남쪽으로 가면서 보여드리는 거죠. 안내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기 635전 식색 40년경 이슬람 확장기 당시 제라슈는 큰 파괴 없이 무슬림 지도자들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은 중단 없이 이어졌으며 제라슈에서 우마이야 화폐가 주조될 만큼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유지했습니다. 초기 이슬람 통치기에는 행정관들만 무슬림이었고 대다수 주민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교회들이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주민들이 점차 이슬람으로 개종함에 따라 도시 중심부에 대규모 모스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안내판은 이 모스크가 8세기 전반 우마이야 왕조의 칼리프 히샴, son of 압달 말릭 시대에 도시의 심장부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모스크터는 기단과 일부 기둥뿐이라 안내판의 도식적인 설명 없이는 일반 방문객이 그 웅장함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마셀럼입니다. 모스크와 유적이 붙어 있지만 보존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잘 구분됩니다. 마셀럼은 칼도 막시머스와 남쪽 베쿠마누스가 만나는 지점 근처, 즉 도시의 상업적 중심지에 위치합니다. 8세기에 세워진 이 모스크 역시 도시의 가장 번화한 심장부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두 건물은 물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셀럼은 고대 로마의 식료품 시장이었습니다. 이슬람 시대에도 시장숙은 베개 금요 모스크 자미 주변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 구조입니다. 따라서 로마 시대의 상업 중심지였던 마셀럼 옆에 모스크가 들어선 것은 이슬람 통치 세력이 기존의 유동인구와 상권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전략적 배치로 분석됩니다. 원형의 석조 구조물과 이를 둘러싼 팔각형 또는 원형의 안뜰은 마셀럼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곳은 상인들이 물건을 진열하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열린 광장 역할을 했습니다. 광장을 둘러싸고 서 있는 기둥들은 코린트식 주두를 갖추고 있으며 과거에는 이 기둥들이 지붕이 있는 회랑, 포티코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회랑 뒤편으로는 개별적인 상점 칸들이 배치되어 있어 고기나 생선, 채소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던 상업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모습은 바닥 포장석과 기둥, 중앙 구조물 위주입니다. 원래는 훨씬 밀도 높고 화려한 상업 단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지만
지금은 골조만 남아있어 당시의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고학적 지식이 요구됩니다. 중앙 원형 구조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선식품을 취급하기 위해 물을 공급하던 분수나 수조가 있었던 자리로 추정됩니다. 이는 로마인들의 뛰어난 위생관리 및 수로 기술이 시장 건축에도 적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세럼을 좀 더 둘러보겠습니다. 다시 카르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그냥 올라가면 돼. 제우스 성소의 하부, 페라스 신전 본관으로 오르기 전 중간 높이에 위치한 넓은 테라스 공간입니다. 서기 1세기 초반에 조성된 이 공간은 원래 거대한 아치형 통로, vaulted corridors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테라스는 신전의 거대한 무게를 지탱하는 구조적 역할과 함께 재래의식을 준비하는 광장 역할을 겸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경사진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거대한 궁룡 구조를 활용했는데 이는 당시의 고도화된 토목 기술을 잘 보여줍니다. 제우스 올림피오스 성소, The Sanctuary of Zeus Olympios로 갑니다. 이 언덕은 청동기 시대부터 신성시되던 장소였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이곳에 대규모 성소가 건립되었고 도시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거점이 되었습니다. 외벽은 이오니아식 반기둥과 도리스식 프리즈로 장식되어 양식의 혼용을 보여줍니다. 상부 테라스 및 신전은 하부 테라스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며 서기 106세 미제 163년에 거대한 신전 본관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부 테라스는 1세기 초반의 건축 기법을, 상부 신전은 2세기 후반의 화려한 코린트 양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 세기에 걸쳐 성소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749년의 대지진은 이 거대한 구조물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모습은 보존 처리가 된 뼈대에 가깝습니다. 로마인들은 이전 시대의 헬레니즘 신전을 완전히 허물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의 정사각형 헬레니즘 나우스를 중심 코어에 두고 그 외곽을 로마식 대형 구조물로 감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장소의 영속성을 확보하려는 종교적 전략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신성한 장소의 원형을 파괴하기보다는 그 위에 더 화려한 로마식 옷을 입힘으로써 제우스 숭배의 정통성을 로마가 계승했음을 시각적으로 과시한 것입니다. 헬레니즘, 구조적 안정성과 기본적인 형태에 집중했습니다. 로마 흰색과 붉은색 서패한 블럭을 교차 배치한 체크무늬 패턴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건축물을 하나의 화려한 예술품으로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층 구조와 이중열주는 로마의 압도적인 터목 기술을 상징합니다. 서기 132-35년 파괴 이후 재건될 때 로마인들은 이전 헬레니즘 시대 기념물의 부재들을 해체하여 새 신전의 기초로 사용했습니다. 공존이라고 표현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하부 구조로의 전락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부재들이 보이지 않는 기초석으로 쓰였다는 점은 새로운 시대의 건축물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실용적인 희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나우스 모두 신성한 동굴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 동굴과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더 강조되었을 것이나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거대한 기단과 층고를 통해 지상의 권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건축적 무게중심이 이동했습니다.
이 안내판은 로마 시대 신전의 기초 아래에서 발견된 서기전 7060년경의 소규모 신전에 대해 설명합니다. 5세기 비잔틴 주교 플라쿠스가 신전을 해체할 때 이 헬레니즘 나우스의 부재들은 새 건물의 기초로 쓰이기 위해 땅에 묻혔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매립 덕분에 조각된 석재, 스투코 회반죽 장식, 채색 흔적들이 매우 양호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역 내 후기 헬레니즘 건축의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아칸서스 잎, 포도, 꽃, 석류를 쪼는 새들이 정교하게 조각된 프리즈 블록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바라인 제1왕조 왕의 아들이자 제라슈의 군사사령관이었던 벨라요스가 이 신전을 지었다는 그리스어 비문이 발견되어 당시 이 지역의 국제적인 인적 교류를 증명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석조 제단들은 무게가 1톤에 달합니다. 비문에 따르면 이 중 하나는 진리의 여신에게 헌정된 것이며 이는 신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자 아폴로니오스가 바친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그는 129-130년 제라슈를 방문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신탁을 전했던 인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제우스 성소가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국가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던 신탁의 중심지였음을 시사합니다. 신전 기단 오른쪽 앞구석에서 가로 1.2, 세로 1.2m 크기의 작은 정사각형 반이 발견되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통해 연결된 이 은밀한 공간은 신탁을 내리는 사제가 머물며 질문자에게 답을 하던 곳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상부 테라스는 못 올라갔어요. 언제 다시 올 날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대대적으로 개편된 제라슈 방문자 센터에 들려보겠습니다. 최신 전시는 제라슈가 단순히 로마 도시에 머물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철기, 헬레니즘, 로마, 비잔틴, 그리고 이슬람 시대, 우마이야, 아바스, 마물루크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제라슈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줍니다. 입구에서부터 도시의 전체 모델을 제시하여 방문객이 현장으로 나가기 전 공간적 위계를 먼저 파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근 전시의 강점은 보이지 않는 구조의 복원입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배지진 749년 이전에 화려했던 도시 모습과 현재의 폐허 상태를 오버레이하여 보여주는 영상 콘텐츠가 보강되었습니다. 네오스 복원 모델, 땅속에 묻혔던 헬레니즘 시대의 장식 부재들을 실물 크기로 재현하거나 로마 시대 신전의 하부 구조를 투시도로 보여줌으로써 현장에서 느꼈던 건축적 의문들을 해소해줍니다. 오케이. 끝.